도망친 산의 종. 옛날에 양반 가문인 송씨 가문이 있었는데 벼슬길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거의 다 몰락해버려 과부와 그 아들 하나만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막동이라는 젊은 사내 종이 집안일을 돌보며 바깥 주인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동이가 갑자기 달아나 버리자 과부 모자는 애석해하였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뒤 40년이 지났지요. 송시집 아들 송생은 어른이 되었지만 가난이 더욱 극심해져 혼자 임으로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송생은 강원도 고을에 수령을 지내는 친지에게 가서 몸을 맡길 생각을 하였지요. 길을 나서 고성군에 이르렀는데 날은 저물고 객점은 멀었습니다. 주변 인가를 찾아서 산을 하나 넘었지요. 산 아래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로 가서 물어보니 그 마을의 유지는 최승지라고 하였지요. 송생이 그 집에 가서 뵙기를 청하자 젊은 서생이 송생을 맞이하여 묵은 방을 정해주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여종이 와서 최승지의 말을 전하였지요. 적적하여 근심을 풀 곳이 없던 참인데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송생이 그 말에 응해 따라가니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송생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태도가 몹시 단정하였지요.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최승지는 다른 사람을 모두 나가게 한 뒤 문을 꼭 걸어 잠그었지요. 그러고는 갓을 벗더니 송생 앞에 엎드려 절하고는 울며 죄를 빌었습니다. 송생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깜짝 놀라 말하였지요. 영감께서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것입니까? 소인은 바로 서방님 댁의 종 막동이입니다. 주인님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건만 몰래 도망친 것이 제가 범한 첫째 죄이지요. 주인 마님께서 혼자 되신 뒤로 저를 수족처럼 대우하셨거늘 훌륭한 뜻을 본받지 못하고 영영 떠나온 것이 둘째 죄입니다. 가짜 성씨를 만들어 세상을 속이고 분수에 맞지 않게 벼슬을 얻은 것이 셋째 죄이지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뒤에도 주인 댁에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이 넷째 죄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제가 어찌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송생이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몰라 하자 최승지가 다시 말하였지요. 주인과 종의 의리는 부자간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목숨을 끊어 이 한스러운 마음을 갚고 싶습니다. 설사 영감의 말씀이 맞다 한들 지금은 다 지나간 옛일이 아닙니까? 하필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주인과 손님을 모두 곤란하게 하실 거야 없지 않습니까?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지는 송씨 가문의 집안 안부를 물었지요. 옛 일을 이야기하노라니 감회가 새로워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송생이 말하였지요. 영감이 어려서부터 참으로 대단한 궁량을 가지긴 했소만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는 필부에 불과한데 어떻게 집안을 이처럼 일으키셨소? 참으로 사연이 깁니다. 당시 저는 포부가 크고 대담하여 종 노릇을 하며 늙지는 않겠다고 맹세하였지요. 그래서 최씨 가문에서도 매우 높은 집안 가운데 후손이 끊긴 곳을 골라 그 후손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살며 가만히 재산을 늘려갔는데 몇 년 사이 수천 냥을 모으게 되었지요. 그런 뒤 경기도 포천으로 옮겨 두문불출 독서하며 몸가짐을 삼가니 마을에서는 사대부의 행실을 가졌다고 칭송하더군요. 또한 재산을 흩어 가난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후하게 베풀어 부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4, 5년 뒤에는 철원으로 옮겨 이전처럼 몸가짐을 하니 철원 사람들도 그 고을의 양반으로 대우해 주었지요. 그제야 어느 무관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남들에게는 재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지만 혹여 일이 발각될까 걱정해 또다시 회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대단한 가문으로 떠받들리게 되었지요. 소인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승문원에 소속되었다가 통례가 되어 통정대부에 오른 뒤 동부 승지를 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나 미녀가 모두 훌륭한 집안과 결혼하였는데 저희 집 주변의 집들이 모두 사돈댁이지요. 큰아들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은 현감으로 있고 둘째는 관찰사가 추천하여 능참봉 벼슬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성균관에 입학하였지요. 소인의 나이 70이 넘었고 자손이 집에 가득하며 해마다 1만 섬의 곡식을 걷어들이고 날마다 1,000전의 돈을 쓰고 지냅니다. 다만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나깨나 가슴 속에 맺혀 있었지요. 매번 찾아가 뵙고자 하다가도 모든 일이 탈로 날까 두려웠고 주인 댁의 가난을 돕고 싶었지만 방도가 없어 한스러워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기회를 주시어 서방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 소인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길손이 갑자기 정성스런 대접을 받으면 이웃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 낮에는 인척간으로 행세하여 저희 문벌을 빛내주시고 밤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명분을 바로잡기를 감히 청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송생은 허락하였지요. 이야기를 마치니 날이 벌써 훤해졌습니다. 자제들과 문화생들이 잇따라 와서 인사를 하자 최승지가 말하였지요. 어젯밤 신기한 일이 있었단다. 몹시 졸음이 오기에 송생에게 집안 이야기를 해보게 했더니 송생이 바로 내 육촌 형제의 아들이더라. 본관과 파괴가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단다. 내 서울에 살 때 송생의 부친과 교유하며 함께 공부하여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었지. 자제들이 몹시 기뻐하며 혹은 형이라 부르고 혹은 아우라고 부르며 함께 손을 잡고 산 위에 정자며 강가의 정자며 울창한 숲풀이며 날마다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 송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최승지가 말하였지요. 1만 냥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밭과 집을 장만하여 가까운 친척과 나누어 쓰셨으면 합니다. 송생은 매우 기뻐하며 수레와 말에 짐을 싣고 화려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논밭을 사고 집을 마련하니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송생을 알던 자들은 모두 이상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송생에게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지요. 사촌 동생은 원래 무례한으로
성격이 악독하였는데 송생이 부자가 된 이유를 꼬치꼬치 캐 물었습니다. 송생은 아무골 원님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했지만 사촌 동생은 믿지 않았지요. 며칠 뒤 또 이유를 묻자 길에서 우연히 은 항아리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촌 동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촌 동생은 술 자리를 마련하여 송생을 초대하여 함께 마시고 진탕 취하더니 문득 엉엉 큰 소리로 울었지요.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이 오직 형님을 의지할 뿐인데 형님은 나를 남처럼 대하니 왜 슬프지 않겠소? 속마음을 통하지 않으니 어찌 박대가 아니오. 재산이 생긴 이유를 끝내 고지 말하려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재산이 생긴 이유를 말 안 해주어서 원한이 생긴 게로구나. 사실대로 말해주마. 송생이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자 무례한 사촌 동생은 몹시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수치심을 품은 채 부끄러운 마음을 눌러 도망간 노비에게 많은 뇌물을 받은 다음 형이니 아저씨이니 부르며 강상을 어지럽혔으니 이 어찌 대단한 수치가 아니오. 내 당장 고성으로 가서 이 종놈의 패악한 모습을 폭로하고야 말겠소. 그러더니 신발을 신고 냅다 달려 곧장 동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송생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걸음 빠른 자를 하나 급히 고용하여 최승지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였지요. 편지에는 사촌 동생이 고성으로 가게 된 사정을 자세히 적어놓고 자신이 실언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심부름꾼이 아주 빠르게 길을 가서 고성에 도착하였지요. 그때 최승재는 여러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승진은 편지를 받아 들더니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껄껄 웃으며 일어나 말하였지요. 소시적에 작은 재주를 익혔던 일이 후회스럽구나. 손님들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최승지가 말하였지요. 일전에 송씨 조카가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 의술이 화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침술에 능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조카가 몹시 기뻐하며 자기 동생이 광증을 앓고 있는데 이리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소. 나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정말 그 동생을 보냈다고 하는구려. 오늘 내일 사이에 이리로 올 터이니 그대들은 집으로 돌아가 숨을 죽이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들 계시오. 미치광이가 제 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말이오. 손님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마을의 사람 자취가 끊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미치광이가 온답니다 라고들 말했습니다. 얼마 뒤 무례하니 불같은 기세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나타났지요. 이놈은 우리 집 종놈이다. 아무개는 우리 집 종놈이야. 온 마을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왔구나. 최승진은 편안히 앉은 채 동요하지 않았으며 건장 하나인 수십 명 덜어 무례한을 둘러싸 결박하게 하고는 즉시 집 뒤 곳간 안에 가두어 침을 놓기 편하게 하였지요. 얼마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최승진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 조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몰랐네. 거의 고치지 못할 병이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안 됐네요. 명문가 젊은이가 그런 병에 걸리다니. 저희도 미치광이라면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돌아가자 최승진은
홀로 큰 침 하나를 들고 무례한이 갇힌 곳으로 갔습니다. 무례한이 입을 열어 함부로 욕을 했지만 최승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침으로 여기저기를 마구 찔러대었지요. 무례한은 살갗이 다 찢어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만 살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최승지가 듣지 않고 침을 깊숙이 찌르려고 하자 무례한은 온갖 말로 애걸복걸하였지요. 그러자 최승지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나는 너의 형님께 내가 지내온 내력을 먼저 말했다. 그랬으면 너는 마땅히 좋은 말로 나를 상대할 것이지. 지금 문득 흠을 들춰내 나를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냐? 나는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어찌 너처럼 용렬한 자에게 당하겠느냐? 처음에는 검객을 써서 네가 오는 도중에 네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특별히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네 목숨을 살려두었다. 네가 만일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무례한은 최승지의 진실함에 감동하는 한편 이의 득실을 따져보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제가 개입니다. 날이 밝으면 그때부터 나를 반드시 숙부라 부르거라. 사람들이 혹시 물어보면 너는 이리 대답해야 한다.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라 하셔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최승진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조카의 병이 다행히 깊이 박히지는 않았기에 온 힘을 다해 침을 놓았더니 신통한 효과를 보았다. 기름진 음식을 잘 차려서 허한 기력을 보충해 주거라. 다음날 아침 최승진은 자제들과 하인을 거느리고 무례한을 만났습니다. 무례한은 너무나 기뻐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숙부께서 치료하신 뒤에 정신이 맑아지고 병의 뿌리가 싹 뽑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편안히 누워 며칠 몸조리를 했으면 합니다. 최승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하늘이 송씨 가문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고는 새 옷을 입혀 사랑채로 데리고 나가 극진히 위로하며 대접하였지요. 얼마 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최승진은 무례한더러 일일이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무례한은 공손히 몸을 굽혀 분부에 따르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제 광증이 심하게 일어나 인사불성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무례한은 매우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며 한가로이 대여섯 달을 머물러 지내다가 돈 3,000냥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감히 이 일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지 않는 아이.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은 살기가 아주 어려웠지요.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 차리기에 눈이 멀어 백성들 생활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가진 땅이 없어서 품을 팔아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일터에서 쓰러져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다시 못 올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 아내는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뱃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이를 쉴 수가 없었지요. 당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는 품팔이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무거운 몸을 추스르면서 산속에서 밭을 메고 있었지요. 한참 호미질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억새풀을 꺾어 탯줄도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맥이 풀려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혼미한 중에 생각해보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 입이 꼭 닫혀 있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아기 몸이 윗도리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엉덩이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령님, 이 일을 어쩝니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기는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말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그저 두 팔을 몸에 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돌부처 같았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윗도리만 있다고 하여 웃두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새 그게 그 아이 이름이 되었지요. 그와 함께 그 아이 모친은 웃둘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웃둘레는 또다시 품팔이를 하러 다녔지요. 웃두리는 등에 들쳐업고 이곳저곳 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일터 한 구석에 두면 웃두리는 언제라도 가만히 잘 앉아 있었지요. 어느 날 웃둘레는 품팔이를 나가 웃두리를 논둑에 앉혀준 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독하기로 소문난 동네 아전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모 심는 곳으로 다가왔지요. 아전은 웃둘레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네, 뭐 하나 좀 물음세. 웃둘레가 놀라서 아전을 바라보자 아전이 실실 웃으며 말하였지요. 지금까지 심은 모가 모두 몇 폭이나 되는가? 웃둘레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제가 심은 것도 못 헤아린단 말인가? 이런 멍청한 것 같으니. 웃둘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에 불이 일었지만 어쩌지 못하였지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웃두리가 입을 열어 아전에게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타고 온 말 발자국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그러자 아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처럼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사람들은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웃두리를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웃두리는 어머니를 앉혀놓고서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라에서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네가 떠나면 나는 어쩌라고. 그게 저의 운명입니다. 어머니,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검은 콩 한 마를 구에다가 한 톨도 빼지 말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좁쌀 한 말도 구에다 주셔요. 오냐, 알았다. 웃둘레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검은 콩과 좁쌀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콩을 볶았지요. 한참 콩을 볶던 웃둘레는 콩이 잘 익었는가 보려고 무심코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다음날 웃두리는 콩 자루와 좁쌀 자루를 손에 든 채 어머니의 등에 업혀 길을 떠났지요. 산 중에 이르러 집채만한 바위 앞에 이른 웃두리는 어머니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억새풀을 꺾어 바위를 치게 하였지요. 억새풀로 바위를 치자 놀랍게도 바위가 칼로 밴드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바위 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앞으로 3년이 찰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두리를 갈라진 바위 사이로 내려놓았지요. 그러고 나자 바위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웃두리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웃두리가 간 곳을 묻기 시작했지요. 아이가 어쩌냐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더니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 갖다 묻었지요. 웃돌레가 그리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고지 듣지를 않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웃두리가 아전을 혼내는 것을 본 터라서 더 그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장수가 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웃두리라는 장수를 내보냈는데 용마를 타고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머지않아 그가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리라고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은밀하게 전하였지요. 소문은 점차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밤중에 산이 쿵쿵 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웃두리가 훈련을 하는 소리라고 믿었지요. 머지않아 웃두리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이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러자 그들은 웃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발도로 장군과 군사를 보내어 각 고을을 뒤지게 하였지요. 대궐에서 나온 장군과 고을 원님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소리 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군사들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웃두리가 어느 집에서 났는가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모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웃두리에게 망신을 당했던 그 아전이 문득 3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를 망신시켰던 아이의 아랫도리가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그는 무릎을 탁 하고 쳤지요. 그 아이가 웃두리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장군은 아전을 앞세우고 웃둘레가 사는 마을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방정맞은 아낙네 하나가 있었지요.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서 웃둘레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만 장군이 듣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웃둘레라는 말을 듣고 웃두리의 모친을 잡아챘지요. 웃둘레는 아들이 죽어 묻었다고 발뺌했지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장군은 웃둘레를 고문하기 시작하였지요. 갈수록 모질어지는 고문을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웃두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지요. 웃두리가 들어간 지 3년에서 딱 하루가 모자라는 날이었습니다. 장군은 수천 군사를 거느리고 바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바위를 깨뜨리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집채만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장군은
홧김에 억새풀을 뜯어서 이놈의 바위 하고 후려 갈겼습니다. 바위는 억새풀을 맞고는 칼로 밴드 두 쪽으로 쫙 하고 갈라졌지요. 바위 속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웃두리가 가지고 들어간 수만 돌 좁쌀이 모두 군사로 변하여 웃두리의 지휘 아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가 모자란 게 한이었지요. 햇볕을 받은 군사들은 몸을 꽈배기처럼 비틀더니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웃두리의 몸이었지요. 바위에 들어갈 때까진 없던 아랫도리가 그 사이 자라나서 웃두리는 그야말로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날짜가 하루 모자라는 바람에 발가락이 덜 생겨서 뒤뚱뒤뚱 거렸지요. 그 웃두리의 몸은 쇠보다 단단한 검은 갑옷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가지고 들어간 볶은 콩이 갑옷이 되어 웃두리의 몸을 감싼 것이었지요. 어서 저놈을 처치하라.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두리의 적수가 될 수 없었지요. 웃두리가 콩 갑옷을 입은 채 공중에 번쩍 솟아올랐다가 뛰어내릴 때마다 군사들이 수십 명씩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웃두리가 솟아오르자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한꺼번에 화살을 날려라. 웃두리를 겨냥하여 빗발치듯 화살을 날렸지요. 화살들은 콩 갑옷을 뚫지 못하고 힘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완전하지 못하여 딱 한 곳 빈 곳이 있었지요. 웃둘레가 콩을 볶다가 한 알을 먹은 탓에 겨드랑이 아래가 콩알 하나만큼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빈 자리에 화살 한 대가 파고 들고 말았지요. 그러자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웃두리는 하늘을 향해 한번 부르짖고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거꾸러지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웃두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고는 웃두리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기필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토끼.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날 달이 토끼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땅으로 내려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달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토끼는 달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지요. 달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데 너희들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달이 말한 것과 달랐지요. 토끼는 달이 시킨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는 달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은 그대로 전했겠지? 그럼요.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했지요. 그래, 뭐라고 했느냐? 토끼는 인간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달에게 말했습니다. 달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전하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왔잖아. 달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띈 막대기를 집어 토끼에게 던져버렸지요. 그 막대기는 토끼의 입술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토끼는 찢어진 입술이 너무나 아팠지요. 화가 난 토끼는 자신도 모르게 달에게 달려들어 달의 얼굴을 닥치는 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달의 얼굴에는 검푸른 멍이 들었고 토끼의 입술은 지금도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인 나마쿠아족은 아직도 인간을 죽게 만든 토끼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토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끼 고기를 요리한 불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토끼 고기를 먹거나 토끼 고기 요리한 불 근처에 갔다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된다고 하네요. 또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달이 인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죽자 그걸 보고 달이 말했지요. 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 곧 깨어날 것이야. 하지만 그는 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고 우겼습니다. 화가 난 달이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만 입술이 찢어지고 말았지요. 화가 난 달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은 언제나 찢어진 상태로 있을 것이야. 앞으로 토끼가 될 것인데 만약 사냥개에게 잡히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겠지. 그리고 너희 인간도 이제부터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야. 달의 말대로 대들었던 사람은 토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족은 아직도 토끼의 넓적 다리는 인간의 살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토끼로 변한 사람의 넓적 다리가 그대로 토끼의 넓적 다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부족은 토끼를 잡으면 허벅지 부분을 먹지 않고 잘라서 버린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영리한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많아 신동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책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과거 시험을 봐야겠다. 꼭 높은 벼슬을 얻어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지. 먼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지요. 아버지, 저도 과거 시험을 보고 싶어요. 안 된다. 무슨 일로 뛰어왔나 했더니 그 과거 얘기였느냐? 아버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 하나 못한 집안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꼭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얻겠어요. 얘야, 넌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한양까지 가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소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과거를 보러 가겠어요. 소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지식으로는 아직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 저도 과거 시험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보면 되잖아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허락해 주셔요. 아버지는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정 원한다면 허락하마.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모두 알아맞혀야 한다. 만약 맞히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 예, 아버지. 소녀는 어떤 문제든 자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소년도 무슨 문제일지 궁금하여 조마조마했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사흘 안에 불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종이로 만든 벽이 무엇이냐이다. 둘째 문제는 종이로 둘러싸여진 불이 무엇이냐이고, 마지막 문제는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이다. 그럼 사흘의 시간을 줄 터이니 잘 풀어보도록 해라. 소녀는 갑자기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갈 욕심에 대답은 하였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요.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분명 종이와 관련된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소녀는 중얼거리며 문제 생각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요. 소년이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었지요. 옳지, 저것이구나.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로 바른 문이야. 소녀는 첫 번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꿈을 꾸었지요. 잠에서 깬 소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을 말하는 것이야. 등을 만들 때 종이로 바르니 말이지. 소녀는 두 번째 문제도 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하루 이틀이 지났지요. 이거 큰일 났군. 이 문제를 못 풀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소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펴놓고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훈장님의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훈장님은 부채로 얼굴을 천천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거야. 소녀는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지요. 훈장님과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방문을 박차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마지막 문제의 답은 부채야. 부채야말로 종이로 만든 바람이 아니겠어? 소녀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신 세 문제의 답을 알아냈습니다. 소녀는 헐레벌떡 뛰어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답을 이야기해 보아라. 첫 번째 답은 창호지이고, 두 번째 답은 등불이며, 세 번째 답은 부채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 문제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양에 갈 차비는 내가 마련해 줄 터이니 꼭 장원급제하도록 해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녀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지요. 그 후 소녀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양에 간 시골 아이. 옛날 시골에만 살다가 한양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한양 거리를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다른 날처럼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지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가게에 차려진 음식들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아이는 군침을 꼴깍 삼켰지요. 음식들 중에는 처음 보는 것도 많았습니다. 값을 물어보고 사 먹어야겠어. 아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부터 차례대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지요. 음식 구경을 하다 보니 배는 더욱 고팠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배를 채울 수가 없겠구나. 음식이 없는 곳을 돌고 돌다 보니 풀을 파는 가게까지 왔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집이었지요. 우리 고향에 가면 볼 수 있는 풀이 여기 다 있구나. 소에게 먹이던 메밀풀도 보였습니다. 메밀풀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인데 아이는 메밀풀을 된장에 묻혀 반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푼이란다. 사겠니? 예, 2그릇만 주셔요. 주인은 메밀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야, 이건 어디에 담아갈 거니? 주인은 가축에게 줄 여물을 사가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담아가려고요. 아이는 자기 배를 가리켰지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아이는 그 자리에서 2그릇의 메밀풀을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로구나. 주인은 메밀풀을 덤으로 더 주었지요. 아이는 그것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사는 젊은 양반이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양반은 설렁설렁 부채질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그러다가 풀 가게 앞에서 시골 아이가 풀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양반은 서울에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보았나? 자기가 무슨 송아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군. 내가 머리털 나고 소보다 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놈은 처음이다. 아이고, 우스워라. 아이는 젊은 양반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놀리는 양반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였지요.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양반네들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어. 아이는 서울 양반을 놀려주고 싶었습니다. 양반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풀을 사 먹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는 것으로 정말 귀한 것이에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질경이를 가리켰습니다. 주인 아저씨, 저 귀한 풀들을 몽땅 주세요.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겠어요. 아이는 시치미를 대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양반은 긴가민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질경이는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경이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인데요.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젊은 양반은 처음 듣는 아이의 말이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풀이 약이 된다는 거 말이다. 그럼요. 저도 잔병이 많았는데 풀을 먹고 좋아졌지요. 아까 그 메밀풀을 3그릇 먹었더니 이젠 힘도 세진 것 같습니다. 젊은 양반은 풀 가게에 쌓아놓은 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하러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이에요. 특히 신경통에 그만이지요. 신경통? 젊은 양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로 신경통에 좋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삼아. 시골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먼저 사기로 한 것이에요. 마음이 급해진 젊은 양반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주인장, 한 그릇에 다푼씩 쳐 드릴 테니 그 풀을 내게 파시오. 그럼 할 수 없군요. 저는 다음에 사야겠습니다. 아이는 다음에 사겠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질경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양반은 주인에게 풀값을 주고 질경이를 샀습니다. 그러더니 풀 한 줌을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었지요. 떫고 쓴 맛에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신경통에 좋다는 말에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맛이 없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때서야 아이는 배를 부여잡고 깔깔 웃기 시작하였지요. 아이고 배꼽이야. 너무 우스워서 내 배꼽 놓고 가겠네. 이 녀석 어른이 약 먹는 걸 처음 보는 것이야. 예, 처음 봅니다. 똑똑하신 양반님께서 제 말에 속아 토끼나 먹는 풀을 먹는 건 처음 보지요. 시골 아이는 대굴대굴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그제야 젊은 양반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풀 가게 주인은 그 꼴을 보며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서울 양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골 아이라고 놀리면 안 되지요. 이왕 값을 치르셨으니 집에 가지고 가서 토끼에게나 주십시오. 젊은 양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주랭랑을 쳤답니다. 아들을 살려준 까치. 옛날 어느 마을에 매를 기르는 한 교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를 잡아서 먹이다 보니 숲속의 새나 처마 밑의 참새까지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새끼 매들이 조롱에 가득하였지요. 교생에게는 15살 나는 딸이 있었는데 까치 새끼 한 마리를 상자에 넣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벌레를 잡아 먹이다가 좀 자라자 남은 밥과 고기 조박을 먹이며 늘 내 까치라고 애지중지하였지요. 까치도 딸을 따르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딸이 손바닥에 밥알을 놓고 부르면 머리를 갸웃거리고 날개를 치며 달려와서는 어미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는 새 새끼처럼 입을 벌리곤 하였지요. 털이 다 자라자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도 저녁이면 꼭 돌아와 상자에서 잤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자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때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딸은 먼 발치에서 보고도 자기 까치인 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곤 하였지요. 내 까치가 왔구나. 그러면 까치는 대뜸 품속으로 날아들어서는 옷섭에 주둥이를 비비기도 하고 어깨 위로 올라와서는 머리카락을 물기도 하면서 재롱을 피우곤 하였지요. 딸도 까치를 안고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다시 날아간 뒤 점차 드물게 찾아오더니 몇 년 지나서부터는 아예 오질 않았습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딸은 남편이 죽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이 3살이 되자마자 마발을 치르다가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집에는 아직 마마를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많았으므로 딸은 앓는 아들을 안고 이웃 마을에 피해 있었지요. 자그마한 촌 마을에 의원이 있을 리가 없어 아들의 병은 점점 심해져 가더니 나중에는 골문 자리가 터져 까만 피가 나오며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숨진 아이를 방 안에 누인 채 이불로 덮어놓고 문 밖에 혼자 나와 앉아 목 놓아 울었지요. 한참 울다 보니 갑자기 깍깍하는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까치가 왔구나. 딸은 눈물을 씻으며 반색하였지요. 가슴에 꽉 차오르는 애타고 슬픈 생각을 어디 펼 데가 없던 참이라 까치에게 울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하여 자식 하나 있던 것마저 보존하지 못하였구나. 뼈에 사무친 이 슬픔을 네가 아느냐? 딸의 말을 들은 까치는 품속으로 곤두박이듯 날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듯 날개를 펴고 퍼덕거렸지요. 네가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러느냐? 딸이 손으로 문을 반쯤 열어주자 까치는 깡충깡충 뛰어 아이 곁에 가더니 이불을 물어 젖히고 주둥이를 내밀어 아들의 콧구멍을 네댓 번 연거푸 쪼았지요. 그러자 검붉은 피가 한 종발이나 되게 쏟아지며 아이가 대뜸 깨어났습니다. 까치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더니 그 뒤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